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온라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강의는 화요일 수업에 대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기업 조직의 형태. 미안한데 아직 제가 좀 목이 완전히 낫지 않아서 목소리가 좀 안 좋아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기업 조직의 형태. 자, 우리 개인 회사. 우리 보통 이제 요즘 이런 말 잘 안 쓰는데 구멍가게라는 말을 하지요. 어, 그러니까 뭐 요즘 그 우리 뭐 자영업자 소상공인 뭐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그냥 혼자 그냥 가게, 조그만 가게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자영업자 중에서도 이제 그 예를 들어 시내에다가 굉장히 크게 뭐 한 300평짜리 뭐 레스토랑을 한다 이런 경우 이제 보통 이제 그 자영업자라도 이제 법인 주식회사를 세워가지고 그 법인 형태로 하는 좀 특별한 케이스도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그 개인 회사는 굉장히 소규모의 작은 사업장, 개인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개인 사업자, 뭐 소상공인 그렇게 부르고 있죠. 자, 동업기업은 이제 우리가 파트너십이라고 하고, 이 동업기업은 이제 우리말로 뭐 조합이라든가 한 명에서 합자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다 파트너십에 해당하는 그런 그 회사 형태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미국에는 그 이 파트너십 회사가 꽤 많고 주로 이제 우리나라는 웬만하면 다 그 주식회사 뭐 작은 거나 큰 거나 거의 뭐 개나 소나 다 그 주식회사가 거의 대부분이고 물론 이제 우리나라 주식회사가 뭐 전에 얘기했듯이 이 유가증권 시장에 800개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 한 2000개 그런 한 2800개 정도의 이 주식회사가 상장돼서 거래가 주식에 상장돼서 거래가 되고 있죠. 어디에서 KRX에서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주식회사가 이렇게 2800개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크고 작은 거 다 하면은 한 50만 개도 더 크게 그 넘어 갈 정도 주식회사 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주식회사가 상당히 일반적인 사업의 또는 회사의 형태이지만 우리 책에서는 주로 이제 주식회사는 굉장히 고도로 발달된 회사 형태고 주로 이제 대기업을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굉장히 자잘자잘한 그런 뭐 예를 들어 자본금 5만 원짜리 그런 주식회사도 있기는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 주식회사보다는 이제 규모도 작고 보통은 그 동업 파트너들이 서로 간에 잘 아는 사람들이죠. 서로 지인과 서로 잘 믿을 수 있는 사람들끼리 이제 같이 우리 한번 사업 한번 해보자. 뭐 해서 하는 게 동업기업 파트너십이 되어 있고 이건 이제 여기다 돈을 대는 사람을 주주가 아니라 사원이라고 해요. 사원. 그래서 사원은 영어로 우리가 파트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 동업기업에서는 주주들의 총회인 주주총회가 아니라 그 사원들의 총회인 사원총회다. 사원총회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동업기업은 보통은 주식회사보다는 이제 작은 형태가 되겠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꼭 작은 게 아니라 좀 특이하게 미국의 그 카길이라고 하는 굉장히 좀 특이한 그 농축산물 및 식품회사, 뭐 들어본 사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있는데, 이게 주식회사도 아니고 그 상장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런 회사인데, 이게 실은 전 세계 농축산물의 한 40%, 전 세계 그 농축산물 유통의 한 80%의 비중, 그 마켓 셰어를 갖는 뭐 세계 최대의 그런 농축산물 식품 회사가 되겠는데 여기가 그 그냥 동업 회사예요. 주식회사가 아니고 그 굉장히 큰 회사인데 이 한 너댓 명, 5명 정도 됩니다. 파트너가 뭐 이 사람들이 돈이 꽤나 많은가 봐요. 그래서 하여튼 이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동업회사로 시작을 해가지고 여전히 주식회사가 아니라 동업회사를 하는 뭐 이런 특수한 케이스도 있긴 하지만 보통 이제 동업회사가 그 이런 그 파트너십 회사가 주식회사보다는 좀 규모가 작은 게 보통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제너럴 파트너가 있고 리미티드 파트너가 있겠는데 그 제너럴 파트너는 우리말로 무한 책임 사원이고 리미티드 이거 책임이 제한된다. 유한 책임 사원이 되겠고요. 자, 뒤에 나오는 주주는 무조건 유한 책임 주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무한책임 사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한명회사다, 합자회사다 또는 합자조합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일단 한명회사는 전부 다 무한책임 사원이고요. 합자회사, 합자조합은 일부가 무한책임 사원이고 나머지가 다 유한책임 사원이고 자, 유한책임 사원보다 무한책임 사원의 책임이 더 크기 때문에 경영은 누가 한다? 무한책임 사원이 경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요 무한책임이냐 유한책임이냐 요 차이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특히 예를 들어 주식 같은 거 주주가 대표적인 그 리미티드 라이어빌리티라고 하는데 리미티드 라이어빌리티라고 합니다. 유한 책임 뭐냐? 내가 주식을 10,000원짜리를 사서 최악의 경우에 그 주식만 날리면 내 책임이 거기까지예요. 물론 그것도 굉장히 뭐 안 좋은 일이지만은 더 최악은 없다 이거죠. 어디까지 내가 주식을 사서 그 주식 날리는 데까지가 나의 그 최악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네가 주인이기 때문에 네가 들고 있는 주식 지분도 다 날리고 거기다가 네 사재까지 털어가지고 이 회사가 아직 변제 못한 채무를 네가 다 변제해야 돼. 이거는 아니다 이거죠. 거기까지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꽤 안전한 그 주인이 되는데 주인이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데 꽤나 어떤 그 주인의 책임을 제한을 해서 꽤나 어떤 저 최악의 경우에 대해서 좀 제한이 되는 그래서 좀 더 상대적으로 좀 안전한 투자가 되게끔 하는 그런 그 기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한책임 사원은 그 자기 사원 지분 그거 다 날리는 데까지가 최악의 경우 그 더 이상 자기가 사재 털어서 뭔가 해야 될 그 의무나 책임은 없고 무한 책임 사원은 그게 있어요. 자기 지분도 다 날리고 자기 돈까지 넣어줘야 변제가 안 됐을 경우에 그 자기 돈가 사재까지 털어가지고 더 추가적으로 돈을 더 넣어주거나 또는 갚아야 되는 그런 책임과 의무가 따르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은 누가 한다? 더 책임이 무거운 무한 책임 사원이 경영을 하게 되겠고요. 자, 우리나라에는 한명회사, 합자회사, 합자조합 이런 게 별로 없지만 우리 그 법에서 여기 이제 가장 기초법 중에 하나인데 민법 상법을 보시면은 여기에 그 한명회사, 합자회사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는 많지 않지만은 법적인 근거는 있다 이 얘기죠. 자, 이제 코퍼레이션 우리가 보통 이제 코퍼레이션 주식회사 주식회사 자, 보통 이제 코퍼레이션 이렇게 쓰고요. 이건 이제 때에 따라서 CEO 이런 거 많이 봤죠. CEO 어떤 어쩌고 저쩌고 어떤 회사명 그리고 CEO 그리고 뭐 CORP corp 점 이런 거 우리나라에선 주로 이제 가로하고 주 뭐 예를 들어 어쩌고 저쩌고 주 LG 뭐 이런 거 좀 많이 보죠. 자, 주식회사란 얘기인데 자, 요게 이제 현대 자본주의 시장 경제로 발달을 해 오면서 인류 최대의 어떤 그 경제적 산물이기도 하고 또는 인류 최대의 심지어 최대의 발명품이다. 라는 그런 찬사까지 듣기도 하는 게 주식회사 또는 주식시장 또는 주식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제도나 또는 그런 어떤 경제적인 산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뭐가 특징이냐면은 그 앞서 봤던 이 개인 회사라든가 동업기업 이런 데는 사이즈가 커지는 게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혼자 하는 거고 이거 많아야 뭐 너댓 명이 하는 건데 너댓 명이 제 아무리 뭐 돈 많아봤자 1인당 뭐 100억 끌어온다. 뭐 이런 사람도 별로 없죠. 그래서 곱하기 뭐 5명이다. 그래봤자 500억짜리 기업이면은 이거 뭐 중소기업이거든요. 근데 이 대기업이 되려면은 뭐 적어도 뭐 그 자본금이 1조가 된다거나 뭐 조 단위의 그런 그 자본금이 있어줘야 되는데 이런 그 개인 회사나 동업기업 갖고는 그런 어떤 그 대규모 자본의 결집 그런 대규모 자본이 결집된 대기업이 나오기가 불가능한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인류가 고안을 해낸 것이 서로 모르는 알 필요도 없어. 앞에 동업기업은 서로 잘 알아야 돼요. 믿지 못하는 모르는 사람끼리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잘 아는 5명 내지 한 10명 정도가 돈을 모아가지고 그 우리 한번 이런 사업 좀 한번 해보자. 주로 이제 뭐 그 벤처 기업일 수도 있겠고 신규 창업 기업일 수도 있겠고 신생.
하여튼 이런 게 이제 동업기업이고요. 그래서 동업기업을 하다가 잘 돼서 이 사이즈를 키우려면은 이 투자자를 더 확보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 동업기업을 어떻게 주식회사로 아마 전환을 해야 될 겁니다. 전환을 해서 다른 주주들의 투자까지 더 추가로 받아야, 잘해야 뭐 지들끼리 모아서 500억 내지 끼케야 1000억 정도 되는 회사의 규모를 탈피해서 조단위의 회사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서로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 굉장히 불특정 다수, 엄청난 다수가 수십만 명이죠. 비교적 거액도 아니고 소액. 그러니까 초기에 이게 나왔을 때 이 서민들이 굉장히 놀란 게, 그전에는 뭐 돈 있는 사람, 뭐 귀족들이나 뭐 장사 좀 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리 뭐 돈 없으니까. 근데 이 주식회사에서는 내가 예를 들어서 1만 원 투자가 된다더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주식 한 주 산다. 이게 되는, 물론 이제 한 주를 사면은 주인은 주인인데, 그러니까 이 기업의 주인이 되는데, 한 주에 해당하는 권리만을 행사를 할 수가 있는 거고, 100주를 갖고 있는 자는 이거보다 100배의 권리를 행사를 하게 되는 거고, 어쨌든 가진 주식에 비례해서 권리를 행사를 하게, 뭐 당연한 건데, 어쨌든 소액을 갖고 그 부자나 그 귀족이 아닌 일반 평민 서민들이 그냥 소액, 지금도 그렇죠. 우리가 아주 부자들만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일반 뭐 중산층 또는 뭐 그 중간층 또는 평민들도 서민들도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전자 한 주 사는데 한 20만 원이 사잖아요. 뭐 2천만 원 드는 것도 아니잖아. 한 주 20만 원이니까. 뭐 물론 이제 그 액수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뭐 원하면은 뭐 적은 액수든 큰 액수든지 간에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사서 내가 어떤 특정 기업의 주주 또는 주인의 어떤 위치 또는 그 주인의 노릇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자기가 사는 주식수에 비례해서 그 권리를 행사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제 권리라고 하는 것은 주총에 나가서 이제 의결권을 뭐 행사한다든가, 기업의 이제 이익을 그 배분받는 그 배당으로 받는다든가, 뭐 이런 권리, 그리고 그 기업에 대한 어떤 오너십, 소유권, 이런 권리들이 주인으로서의 권리죠. 채권자로서의 권리가 아니라 주인으로서의 권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소액의 여유 자본을 소액의, 그러니까 그 서민들도,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주주가 뭐 5명, 10명 있는 게 아니라 뭐 주요 주주, 대주주는 그 정도밖에 없겠지만은 모든 주주 다 하면은 뭐 십수만 명, 수십만 명일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2주, 어떤 사람은 1주, 어떤 사람은 10주, 어떤 사람은 100주, 뭐 굉장히 다양한 그 주주들이 있을 텐데, 어쨌든 뭐 그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해서 대자본이 돼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몇백 조짜리 기업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몇백 조짜리 대기업이 나오는 바람에 그 전에는 도저히 우리가 인류가 또는 우리 인류 경제가 상상치도 못했던 어떤 비즈니스 또는 프로젝트가 가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뭐 반도체라든가 또는 이제 뭐 자동차라든가, 또는 거대한 어떤 빌딩이라든가, 또 어떤 거대한 어떤 항구라든가 뭐 공항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그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은 못해요. 중소기업 못해. 100층짜리 빌딩 이런 거 중소기업은 못해요. 그리고 반도체도 납품은 하지만 자기가 삼성전자 정도의 그런 어떤 그 완성된 반도체를 만들어낼 수가 없고, 자동차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기업들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 들이 가능해진 것이고,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 인류를 훨씬 더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사는데 어렵다는 사람도 많지만은 100년 전, 200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은 그때 사람들은 도저히 상상치도 못했던 어떤 그런 그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물자와 서비스를 우리가 향유해 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다 지금 현대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그 무엇보다도 이런 어떤 주식시장 또는 주식제도에 의해서 대규모 자본 결집에 의한 어떤 대기업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이전에 대기업 없이는 절대 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뭐 끼케야 뭐 간의 수공업, 뭐 끼케야 뭐 옷 만들고 신발 만들고 뭐 그런 정도, 경공업도 안 되는 그런 정도에서 이 대기업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상상치도 못한 어떤 경제 성장. 그래서 그 이후로, 이거 이후로 인류의 경제가 엄청나게 지금까지 성장을 해왔다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도 그 이제 네덜란드에서 최초로 그 이 주식회사 또는 주식제도, 주식시장이 처음 나왔는데,
네덜란드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란 거죠. 내가 여기 이 기업의 주인이 될 수가 있어. 그래서 너도 나도 다 주식 투자하면 물론 평민도 하고 부자도 하고 해서 그래서 그때 이제 인류 최초의 주식회사가 소위 동인도 회사가 되겠는데 보통 이제 동인도 회사 하면 영국 회사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네덜란드 회사가 최초의 회사가 되겠고 이 동인도 회사가 예를 들어 상단 100척 중소기업이 할 수 있어요. 그 전에 동업기업이 개인 사업자가 이렇게 못해요. 배값도 비싸고 여기 타는 사람들 구해야 되고 이 사람들 인건비도 줘야 되고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이런 그 사업을 그래서 이 배 100척을 갖고 그 유럽을 지나서 어디까지 아시아까지 조선까지 일본까지 중국까지 와서 무역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네덜란드 경제가 굉장히 풍족해지고 윤택해지고 하면서 한때 네덜란드가 그 스페인이나 영국이 세계 최강의 위치를 점하기 그 전에 네덜란드가 그래서 이제 이쪽 아시아권에서 네덜란드 우리가 한자로 화란 이렇게 부르죠. 화란 이렇게 부르는데 하여튼 네덜란드가 한때 그 세계 최강의 위치를 점했던 적이 있었고 아마 네덜란드가 이런 그 유럽에서부터 일본까지 이런 무역을 하면서 아마 그 일본에다가 조총 이거를 이제 보급을 알려줬던 게 아마 그 네덜란드 뭐 상인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그때부터 굉장히 군사력이 세지면서 그때 이제 임진왜란 같은 우리 민족이 굉장히 아픈 역사도 있었던 것이죠. 자, 다시 돌아와서 하여튼 주식회사는 자, 우리가 그냥 뭐 요즘 다 개나 소나 다 주식회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사실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류에 있어서 우리 경제적인 어떤 윤택과 성장을 정말 그 아주 가속적으로 급성장시킨 그런 계기가 됐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인류 최고의 발명품을 얘기를 할 때 이 코퍼레이션 주식회사를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민도 소액으로 그 기업의 소유와 경영이 가능하고, 네, 주인으로서 권리는 당연히 지분에 비례하고요. 책임이 어떻다? 무한 책임 아니에요. 자기 주식 날리면은 끝. 최악의 경우 내가 삼성전자 한 주 샀다. 20만 원 주고 샀다. 근데 삼성전자 경영을 못했어. 누가 못했어? 내가 못한 건 내가 주인인데. 그럼 네가 책임져야 되잖아. 어디까지 책임진다? 그럼 이제 주가 떨어지게 되겠죠. 주가 떨어져 한 주가 이게 뭐가 돼? 제로가 돼. 여기까지가 책임이에요. 요거 이상으로 이 집은 다 날리고 너 주인이니까 네 돈까지 더 털어야 된다. 이러면은 서민이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처음에 이게 생겼을 때 책임이 제한이 되는구나. 리미티드 라이어빌리티구나. 내가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니라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되면 굉장히 위험한 건데 이게 기업이 잘못됐을 때 내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러니까 어디까지 유한 책임, 주식 날리는 데까지 끝이다. 그러니까 소액으로도 되고 유한 책임이니까 이거 정말 괜찮네 하고 이 서민들도 다 주식에 달려든 것이고 그게 네덜란드에서 서민들과 부자들과 뭐 귀족들과 모든 자본들을 흡수를 해서 대기업 탄생에 기반이 됐었던 것이죠. 자, 이제 주주가 주인으로서 경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큰 기업은 물론 이제 뭐 주식회사 중에 뭐 5명짜리 자본금 5만 원짜리 주식회사도 있다고 했지만은 뭐 이런 건 사실 뭐 이름만 주식회사지 우리 책에서 지금 교과서에 우리 코스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 주식회사의 본질과는 조금 거리가 먼 그런 회사들이 되겠고 어쨌든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예를 들자면은 주식회사라고 해서 모두 다 상장을 해야 되는 건 의무로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상장한 기업도 있고 비상장 기업도 있긴 하지만은 보통 이제 주식회사가 커지면서 보다 이제 자본 조달을 하기 위해서 상장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물론 이제 대기업이 되면 무조건 상장하느냐? 지금도 실제 대기업 중에서 상장 안 하고 비상장 기업으로 있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상장이 좀 예상이 되거나 아예 앞으로 상장 자체가 계획조차도 없는 그런 대기업도 있기는 있습니다. 어쨌든 그 주식회사가 이제 보통 규모가 커지면 이제 상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자, 그래서 어떤 주식회사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주식회사는 뭐 5명 정도가 1인당 10,000원씩 내가지고 5만 원짜리 자본금을 시작한 그런 신생 벤처기업으로서 주식회사 이런 게 아니라 상당히 성장 궤도에 오른 우리나라 치면은 이제 유가증권 시장이 있고 이 코스닥 시장이 있는데
그 유가증권 시장은 좀 더 이제 그 기업이 좀 더 성장이 좀 안정이 된, 그리고 굉장히 좀 기업에 오래됐고 규모도 크고, 그리고 어떤 그 수익을 내는 어떤 수익의 소스가 굉장히 좀 명확하고, 뭐 이런 요건이 만족이 될 때 유가증권 시장으로 상장할 수가 있겠고, 이 코스닥 시장은 주로 이제 여기 중소 중견 기업들이 다 상장해 있는데 좀 사이즈는 작고, 근데 지금 기업 연령도 뭐 그렇게 뭐 수십 년 된 것도 아니고, 길어야 아마 10년, 진짜 길어야 한 20년 정도 이하고, 그리고 뭐 어떤 수익이라고 하는 게 어떤 독자적인 어떤 수익 기반이라기보다는 어디 대기업이 좀 납품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또 좀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작은 기업으로서 뭔가 혁신을 추구하면서 새로운 어떤 그래서 기술이 중요하다 이거죠. 기술이. 그래서 기술이 뭔가 미래에 성장 잠재력이 있고, 이런 기업들이 어디로 코스닥 시장으로 상장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앞서도 얘기한 유가증권 시장이 몇 개, 한 800개 기업, 코스닥 시장에 몇 개, 한 2000개 기업이 상장돼서 거래가 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주가 상승에선 주로 이제 코스피 기업, 그리고 또 코스피 기업 중에서도 주로 이제 반도체 기업이 이 주가 상승을 지금 이끌어 가고 있고, 거기에 덩달아서 이 코스닥 시장도 많이 지금 주가가 오르기는 했는데, 아직 뭐 코스피 시장만큼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뭐 예전에 비하면은 유가증권 시장이건 코스닥 시장 두 개 합쳐서 우리가 KRX, 한국거래소죠. KRX 한국거래소 장내 상장 시장이 되겠고요. 어쨌든 하여튼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주가가 크게, 1년 전에 비해서 크게 오른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주주가 이게 보통 이제 그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 되기 때문에, 이들이 주인으로서 의사결정을 하고 기업을 경영을 해야 되는데, 이들이 다 모여서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도 국가의 국민 주권, 국민이 주인인데, 국민들이 주인이니까 나라를 경영을 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언제 이거 5천만 명이 다 모여가지고 경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뭘 뽑아? 뭐 대통령도 뽑고, 국회의원도 뽑고, 뭐 대통령이 뽑히면 이제 그 대통령이 뭐 공무원, 장관도 뽑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국가를 경영하도록 선거를 통해서 선출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대의 민주주의, 그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라 간접 민주주의고, 간접 민주주의로서 이제 대의 민주주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주식회사도 비슷합니다. 주주가 주인으로서 직접 경영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주주가 한두 명이 아니죠. 너무 많아서 이거 맨날 모여가지고 의사결정 할래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들이 주총에서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물론 이사회보다는 주총이 더 상위 의결 기구가 되겠습니다. 주총에서 CEO를 뽑아서 경영의 전권을, 네가 잘 한번 경영을 해봐라. 누굴 위해서? 주주를 위해서. 라고 경영의 전권, 월급도 꽤나 많이 주고 연봉도 꽤나 많이 주고 경영의 전권을 위임을 합니다. 그래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돼요.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돼요. 근데 앞에 보면은 이런 개인 회사라든가 소유와 경영자 같죠. 동업기업도 뭐 예를 들어 5명이 동업하는데, 물론 이제 경영자가 무한책임 사원이 경영하긴 하지만은, 유한책임 사원이 뭐 아무 간섭 안 한다? 그렇지 않아요. 5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간섭을 하죠. 그래서 이게 이런 경우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되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겠고, 지금 이 주식회사는 특히 이제 우리가 규모가 큰 전형적인 그런 주식회사, 그러니까 중견기업 이상의 뭐 적어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는 기업, 주식회사, 규모 이상의 주식회사, 코스피 시장 다 마찬가지로 그런 회사에서는 주주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대표이사, CEO를 뽑아서 경영의 정권을 위임을 하고 소유 경영에 분리가 되는데, 잘 못하면 자르기도 해요. 그리고 이 이사회가 원칙적으로 CEO가 잘 하는지 못하는지를 항상 감시를 해야 되고, 워낙 뭐 CEO가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사회가 경고를 하거나 또는 주총에서 해임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런 사례가 별로 없는데, 미국에서는 그 애플의 심지어 스티브 잡스도 애플의 저 창업자잖아요. 이 사람도 애플 경영자 하다가 창업주로서 이제 그래도 창업자가 제일 잘 아니까
경영권을 맡긴 거죠. 이 애플이 굉장히 커지다가 처음에는 스티브 잡스만과 그 친구들의 굉장히 작은 동업 기업에서 시작을 했겠지만은 나중에 기업이 커지면 주식회사가 되고 또 애플 회사 상장이 되고 해서 이 투자자가 이제 엄청나게 많아지면은 스티브 잡스의 지분은 굉장히 적게 줄어들 것이고 그래서 이 주총에서 스티브 잡스가 창업주니까 무조건 뭐 CEO가 되라 그게 아니라 이 주총에서 그래도 스티브 잡스가 창업주니까 이 기업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애착이 있을 거고 하니까 아마 잘할 것 같으니까 네가 CEO를 계속 해라 뭐 이렇게 된 건데 한때 이 애플의 성과가 꽤 안 좋았어요. 이게 2000년대 초반까지도.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한때 잘린 적이 있습니다. 잘렸다가 1990년대쯤인가 잘렸다가 그랬다 이제 다른 사람 교체가 됐는데 하다 보니까 그래도 예전에 그 구관이 명관이라고 스티브 잡스가 잘하는 것 같아 해서 다시 데려왔죠. 다시 데려와서 그때 스티브 잡스가 처음 했던 게 아이팟 터치. 그러니까 그 요즘 아이폰의 그 바로 전 모델이 되겠고 아이팟 터치라고 하는 굉장히 혁신적인 제품을 그때부터 생산을 하면서 지금 또 오늘날 애플의 성장에 또 발판을 마련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하여튼 그 CEO가 경영의 정권을 휘두르는 건데 그걸 잘 못하면은 잘리기도 한다. 이사회나 주총에서 뭐 경고를 받거나 잘리기도 한다. 라는 겁니다. 자, 유한회사는 아까 얘기했던 그 동업회사와 주식회사의 그 이 저 뭐 그 중간쯤 또는 그 이 유한회사는 아까 얘기했던 그 동업회사하고도 상당히 좀 공통점이 있고 또 요거보다 이제 조금 더 고도화된 게 유한책임회사고요. 유한책임회사고 하여튼 뭐 이거 비슷한데 뭐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LLC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나라 기업에는 별로 없죠. 근데 미국이나 영국 기업들 가끔 보면은 우리 무조건 뭐 주 어쩌고 저쩌고 또는 어쩌고 저쩌고 주 이래서 다 주식회사인데 그 미국이나 영국 기업들은 아까 얘기했던 CEO도 있고 CORP 이건 다 주식회사, corp CEO 이런 데는 다 주식회사인데 가끔 가다가 LLC가 있습니다. LLC가 있어요. 이게 바로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가 되겠는데 이게 이제 하여튼 그 주식회사 가장 고도한 주식회사와 좀 더 5명, 10명 정도의 파트너십 회사의 그 중간쯤 그러니까 유한책임 사원이 좀 주주 비슷한 그런 거고 사람 수는 동업기업의 파트너 수보다는 좀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주식회사만큼 그 주주가 많지는 않고 근데 유한책임회사나 유한회사는 우리 보통 이제 LLC 또는 뭐 우리가 LP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LLC, LP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주식회사랑 동업계의 그 중간쯤 돼서 주식회사의 어떤 장점이 유한 책임, 전부 다 유한 책임이다라는 거. 사원 전체가 유한회사든 유한 책임회사든 사원 전체가 다 유한 말 그대로 유한 책임이고 자 주식회사는 문제가 뭐냐면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법인이라서 앞서 얘기했던 동업기업, 개인회사 그리고 지금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이건 법인이 아닙니다. 주식회사만 법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데 법적으로 인간이다. 그 법인, 리갈 엔터티, 법인. 사람이니까 세금을 내야 돼. 그래서 주식회사는 법인세를 냅니다. 법인세를 내요. 법인세. 자, 법인세를 내니까 이게 이제 주주 입장에서는 그 일단 기업 차원에서 법인세 한 번 내고 이익이 생겼을 때 거기에다가 자기가 배당으로 가져갈 때 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또 내요. 그래서 이게 이중과세가 됩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이중과세가 되죠. 그래서 이런 거 싫어하잖아. 그래서 이 이중과세의 문제가 없는 게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이 아닌 거고 앞서 얘기했던 동업회사, 개인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등등등 이런 것들은 다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유한책임의 이점과 이중과세를 회피하는 그런 이점들을 다 누릴 수가 있는 하지만 어떤 주식회사만큼의 사이즈 또는 주주수만큼은 안 되는 그런 회사가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 회사가 되겠고 뭐 이런 회사들도 다 우리나라 앞서 얘기했던 민법, 상법상에 다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개인 회사 앞서 얘기했듯이 그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사업을 하기가 쉽고요. 정부가 규제 잘 안 합니다. 주식회사는 규제를 엄청나게 많이 하죠. 주식회사는 개인 회사가 아니고 수십만 명의 회사이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 수십만 명의 공동 경영이에요. 공동 경영이고, 그냥 굉장히 그 사회적인 임팩트, 국가적인 임팩트를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그 주식회사, 거대한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또 이제 주주들을 또 보호하고 뭐 이런 문제들, 요즘 이제 상법 개정 1차, 2차, 3차 하면서 주주 보호가 더 강해지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그래서 정부 규제가 많아요. 주식회사는. 그냥 어떤 사적, 어떤 개인 한두 명의 사적 회사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어떤 사회적인 영향력 또는 어떤 이 국가 내에서 영향력 등을 감안을 해서 정부가 상당한 많은 법규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개인 회사는 사업을 시작하기가 쉽고 주식회사 시작도 어렵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절차가 까다로워요. 정부 규제가 없고, 자, 기업이 곧 개인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법인과 개인이 분리가 안 돼서 그 기업에 이득이 생긴다, 이윤이 생긴다. 이건 다 그 기업 소유주의 이익으로 다 귀결이 되겠죠. 그리고 그래서 개인 소득세를 부과하고 법인세 이런 거 안 내. 법인이 아니니까. 자, 근데 회사가 영원하지 않고 소유주가 죽으면 끝나는 거고, 그리고 기업이 커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소유자 개인 혼자 돈을 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개인이 뭐 돈을 아무리 많이 넣어도 많아야 뭐 우리가 100억짜리 부자 이런 사람들 많지 않은데 100억 다 털어넣었다 이러기도 어렵죠. 그래서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끼케야 뭐 한 10억, 그래서 뭐 많아야 한 20억 뭐 이런 정도 규모의 사이즈의 그런 그 비즈니스, 뭐 이거보다 훨씬 작은 뭐 1, 2억짜리 뭐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은 편의점 하나만 해도 몇 억을 좀 해야 되는 것이죠. 하여튼 이 개인의 그 어떤 그 경제적인 부에 의해서 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그 자본의 확충을 통한 기업 사이즈의 확대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것이고, 자, 유한 책임이냐 무한 책임이냐 문제에서 당연히 개인 사업자가 무한 책임이죠. 아니, 여기 이제 사업장이 있고 여기가 사업장이 우리가 집이 있는데 이게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다가 뭐가 지금 그 부도가 났다. 그럼 이제 빚쟁이들이 막 오죠. 빚쟁이들이 와서 이 사업장에 있는 거 다 뭐 빚쟁이들 가져가고, 이 방에 보니까 금덩어리가 있네. 그래서 금덩어리 달라고 하니까 이 사업주가, 아니 이거는 나의 개인 재산이고 나의 책임은 여기까지 사업장까지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어디까지 자기 사재 다 털어서 줘야 됩니다. 당연히 무한 책임이 되겠고요. 그리고 소유권, 뭐 지금 내 가게 하다가 다른 사람한테 넘긴다 뭐 이런 건데, 물론 이제 우리 뭐 권리금 이런 개념들이 있긴 하지만은 이 소유권을 이전한다 이 개념도 어렵고 실제 그걸 실행하기도 굉장히 어렵다. 보통 이제 문 닫아버리죠. 문 닫고 다른 업자가 와서 또 하던가 하게 되겠죠. 자, 동업기업은 2명 이상의 소유주인데 뭐 몇만 명씩 되는 게 아니라 많아야 뭐 10명 정도, 10명 정도, 뭐 그 정도가. 근데 돈들은 좀 있어요. 뭐 다 만 원씩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적어도 그 10명이 1인당 한 5억씩 낸다. 그러면 한 적어도 이제 50억짜리 그 중소기업도 아니 소기업이죠. 소기업이 되는 것이고, 이런 게 이제 파트너십이고, 그래서 보통은 주식회사보다는 작은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카길이라고 하는 좀 미국계 특이하게 이 회사는 상장도 안 했고 주식회사도 아닌 동업기업인데 엄청나게 거대한 기업이고, 동업자가 한 5명 정도 패밀리가 5개 패밀리가 운영을 하는 굉장히 좀 잘 알려지지 않은 그래서 조금 가끔 가다가 뭐 어떤 여기 카길에 대한 여러 가지 음모론 같은 것도 좀 있는 그런 회사가 되겠고, 우리들의 밥상까지도, 한국인들의 밥상까지도 알게 모르게 좌지우지 좀 영향을 미치는 그런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규모는 엄청나게 크지만 주식회사도 아니고 상장도 되어 있지 않고, 상장이 안 됐으니까 상장을 하면 이제 퍼블릭한 회사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공개된 회사고, 상장되지 않은 게 이제 프라이빗한 비공개 회사인데 여전히 프라이빗한 비공개 회사, 비상장 회사로 남아 있는 뭐 이런 회사도 아주 특수한 사례로 있기는 한데
그 개인 회사보다는 크죠. 큰데 주식회사보다는 전형적으로 보통 작습니다. 왜냐하면은 소유주 뭐 소수 5명 정도가 돈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하기가 좀 더 쉽고 주식회사보다 쉽고요. 사원총회가 있는데 주총을 뭐 반드시 해야 되고 주총을 공시를 해야 되고 뭐 등등 주식회사는 이런 그 정부의 규제가 있어요. 특히 이제 사이즈가 어느 정도 커지게 되면은 특히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 코스닥 시장, 유가증권 시장, 이 코스피죠, 코스닥 시장 그리고 뭐 그 우리가 KRX에 또 한 보드가 이제 코넥스 뭐 이런 게 있는데 유가증권 시장에 800개, 코스닥 시장에 2000개, 그리고 코넥스 시장에 한 100개 정도가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서 KRX에서 상장돼서 거래가 되는 게 한 3000개 정도가 되고 3000개 정도가 되고 그리고 이제 주식회사 중에서 그 자산 사이즈가 100억 원 이상인 회사는 주식회사는 반드시 외부 감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외감기업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외감기업.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아까 얘기했던 KRX에 상장한 3,000개는 다 외감기업이에요. 외감기업이고 그거 다 포함해서 외감기업이 총 한 3만 개 정도가 되고 이거 외에 이제 외감 또 아닌 자잘자잘한 것까지 다 합치면 우리나라의 주식회사가 한 50만 개 이상 정도가 되는데 이것도 사실 너무 많아서 정확히 추산하기가 어려울 정도가 됩니다. 하여튼 그 외관 기업이 한 3만 개 정도가 되고 그럴 정도로 이제 외부 감사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규제죠. 규제예요. 근데 이런 그 동업 기업은 그런 그 주주총회를 반드시 열고 공시하고 뭐 외부 감사 받아야 되고 이런 규제가 별로 없다. 없다. 자, 그리고 이제 주총 말고 여기서 이제 사원들의 총회, 사원총회라고 하죠. 주식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주총이고 파트너십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사원총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조합이다. 조합이다 그러면 이제 조합원 총회 이런 게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도 조합원 총회에서 결정된 거는 어떻게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업의 이윤이 개인 소득으로 간주가 되고 법인세 없는 것, 이중과세 없어요. 자, 그리고 주주와는 좀 다른데 어쨌든 뭐 사원이나 주주나 그 기업의 에쿼티 주주다 이거예요. 주주. 주인이다 이거 주인. 그 기업의 주인입니다. 본질은 유사한데 의미는 좀 다르죠. 자, 어쨌든 사원의 개념이 있고 제너럴 파트너가 있고 리미티드 파트너가 있고 그 제너럴 파트너, 리미티드 파트너 섞여 있을 땐 누가 제너럴 파트너가 경영을 하게 되고 그 이 경영하는 사원을 우리가 업무 집행 사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유한 책임 사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그 파트너도 이제 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씩 뭐 5명이서 1억씩 냈다. 근데 이 A가 내 1억 지분을 다른 뭐 A 프라임에게 팔고 싶다. 이런 게 잘 안 되죠. 잘 안 돼. 왜냐하면은 이 나머지가 다 동의를 해야 돼요. 얘를 동의를 해야 돼. 얘가 나가는 것도 동의해야 되고 이거 무슨 조폭 같은 거지. 나가는 것도 동의해야 되고 그래서 함부로 나갔다 들어갔다가 안 돼. 들어가는 것도 어렵고 나오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이 파트너가 지분을 소유권을 팔기가 좀 쉽지가 않다. 다른 사원들의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 파는 거에 대해서 동의해야 되고 그럼 파는 걸 누군가 살 텐데 그 사는 놈이 우리하고 같은 또 동업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또 다 그 양방향 다 동의가 돼야 되겠고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자본 확충이 그런 새로운 파트너를 계속 그 데려와야 되는데 새로운 파트너를 뭐 데려오는 건 좋은데 걔를 믿을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아는 많아야 한 10명 정도가 서로 잘 믿는 근데 이들끼리도 엄청 싸우죠. 이들끼리도 모이면 또 결국은 처음에는 뜻이 맞지만은 결국 하다 보면은 또 그 많이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추가로 뭔가 뭐 지들이 돈이 있을 잘 될 때는 처음에 1억 냈다가 우리 1억씩 더 내자 뭐 해서 이렇게 그런 정도 기업을 키워갈 수 있겠지만은 그래봤자 기업이 커져봤자 잘해야 뭐 500억 이런 건데 500억짜리 기업이면 중소기업도 잘 안 돼요. 소기업이죠. 그리고 이제 그 외부 어떤 자본이 더 추가로 들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동업기업의 어떤 자본 확충이나 그 사이즈가 커지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자, 주식회사는 앞서도 얘기했듯이 법적인 인격체, 법인. 우리말로 법인이라고 하죠. 자연인이 아니라 법인, 자연인 사람이고
사람 아닌데 법적으로 사람이다. legal personal entity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법인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연인이 아닌데 법적으로 사람으로 취급을 하니까 뭘 내야 돼? 세금 내야 된다. 그 세금이 뭐다? 법인세다. 법인세다. 그러니까 이 법인세를 내는 바람에 이 주식회사의 주주 그러니까 앞서 봤던 동업기업이나 개인회사들은 그런 일이 없는데 주주가 좀 억울한 게 이 법인 이게 사람 아닌데 얘를 사람 취급해서 법인 차원에서 한번 세금 내고 거기에다가 그 세금 내고도 이제 남은 건 내가 배당으로 가져가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도 또 내가 배당 받을 때 또 소득세 내고 또 그리고 또 이 소득 갖고 집을 사면은 또 그 재산세 내고 계속 재산세 또 해마다 또 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뒤에 우리가 재산세라든가 소위 이제 요즘 많이들 얘기하는 부동산 보유세 요거 뺀다 치더라도 요 소득세에서 몇 번, 두 번 과세가 되는 그런 이중 과세의 문제가 있는데 이건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나 주식회사는 당연히 그 법인세와 개인소득세가를 같이 부담하는 이중과세 문제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주식회사의 단점이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피하고자 하는 이들이 주식회사는 아니고 유한회사나 유한책임회사 같은 것을 또 경영을 하게 됩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된다. 소유자가 주주가 쉐어홀더, 매니저 또는 CEO인데 뭐 대표이사, 뭐 최고 경영자 그렇게 부르죠. 요게 이제 소유주가 직접 하면 좋은데 이게 수십만 명이기 때문에 안 돼요. 동업기업은 끼케야 5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뭐 경영과 소유가 분리가 되기가 어렵고 이 한 국가에서 국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간접민주주의를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대표를 뽑아서 이 국민들의 주권을 그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들에게 위임을 해서 국가 경영을 위임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주주가 경영자, 최고 경영자 어떤 경영자에게 누구에게 할까요? 지분 많이 가진 사람? 뭐 얘가 지분이 한 30% 있대. 뭐 그런 사람들 대주주한테 할 수도 있는데 꼭 대주주가 경영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분 한 푼도 없어. 0%인데 얘가 그렇게 그 기업 경영을 잘한다고 그러네. 뭐 이런 사람을 데려와서 지분이 없어도 경영자를 시킬 수가 있다. 그러니까 경영자가 되느냐는 꼭 지분이 많아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보통 지분이 많은 사람이 특히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지분이 30% 이상 되는 사람이 보통 우리가 대주주라고 불리고 대주주가 경영을 하는 경우가 거의 뭐 99%가 되겠는데 항상 특히 이제 대기업에서는 이 경영자 또는 최고 경영자 또는 그 최고 경영자 밑에 또 임원들이 있겠죠. 그 임원들이 기업 경영만 잘하면 되는 것이지 기업의 지분을 뭐 꼭 뭐 갖고 있어야 된다? 0%한 푼도 한 주도 안 갖고 있어도 경영자가 될 수 있다. 물론 이제 경영자가 자기 지분도 좀 회사에 있어야 애착을 갖고 좀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뭐 그런 면도 있겠는데 어쨌든 뭐 지분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경영자의 요건은 아니다 이거죠. 어쨌든 이 기업을 경영만 잘하면 된다 이거죠. 자, 근데 문제가 이 소유와 경영 분리가 되면서 이 그 주주가 누구를 위해서 우리들의 부를 위해서 경영을 잘 해달라고 경영자한테 정권을 맡겼더니 경영자가 하나는 주주 이익의 극대화, 주주 부의 극대화는 안 하고 누구 이익의 극대화, 자기 이익의 극대화. 왜? 이 못돼서 도덕적으로 못나서 도덕적으로 뭔가 이게 모자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뭐 이 도덕이 부족하다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 이 사람도 합리적인 경제 주체이기 때문에 누구의 이익을 취하느냐? 주주의 이익이 아니라 누구의 이익? 자기의 이익을 취한단 말이죠. 자기의 이익을. 왜? 사적 이익을 취해요. 이 사람이 못돼서 도덕적으로 뭐 도덕적 해이, 모럴 해저드, 도덕적으로 뭐 해이해져서 또 윤리적으로 타락해서 가 아니라 이 사람이 합리적인 경영자라고 하는 것을 인지를 하고 그 문제를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 도덕 교육을 시킨다, 윤리 교육을 시킨다, 윤리 경영 교육을 시킨다 이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 그 사적 이해를 주주들의 이해를 배반을 하는 그 경영자만의 자신의 그 이 프라이빗한 사적 프라이빗 베네피트라고 하죠. 베네피트 사적 이해를 추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소위 대리인 문제 또는 에이전시 코스트, 대리인 비용이 발생을 하게 돼요.
이 문제가 항상 발생을 하죠. 이 둘 간의 이해관계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 경영자가 자기의 사적 이해를 추구를 합니다. 예를 들어 뭐냐? 경영자가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내 집무실이 있는데 지금 그 50평 좁아 100평으로 늘려줘 뭐 이런 거야. 지 돈 아니니까 주주들 돈 드니까 뭐 이런 거야. 그리고 이제 지가 경영자니까 막 이렇게 결정을 해요. 그 자기 집무실 2배로 늘리는 걸로. 이게 뭐 집무실을 늘린다고 해가지고 뭐 자기 기업 경영 성과가 크게 나아질 일은 없겠죠. 주주들은 이거 늘려주느라고 돈 만들지 뭐 기업 성과가 크게 좋아질 일은 없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자가 바닥이 이거 뭐 이래 이거 나 대리석 다 깔아야겠어. 비싼 대리석 깔겠다. 뭐 이런 거예요. 내 돈 아니니까 누구 돈이니까 주주 돈이니까. 물론 이제 자기가 지분이 있으면 지 돈도 좀 들어가긴 하겠지만은 근데 100%가 아니면은 다 지 돈은 아닌 거죠. 자, 그래서 뭐 쓸데없이 대리석 깔겠다. 심지어 이제 미국에서는 나는 헬기가 필요하다. 자주 출장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헬기가 필요하다. 또는 제트 비행기가 필요하다. 뭐 좋은 자동차는 뭐 비싼 자동차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헬기 필요하다. 뭐 제트 비행기가 필요하다. 뭐 등등등. 뭐 이거 그리고 이제 경영자로서 뭔가 그 의사결정을 하고 이게 이제 굉장히 부정부패인데 뭐 뒷돈 받는 거 이런 것들 뭐 이런 거 종종 있는 일이에요 사실은 실제로 어느 나라나 뭐 우리나라에서 종종 있는 일이고 그래서 이런 그 주주의 이해를 침해하는 그래서 주주가 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바람에 이 주식회사 쓸데없는 비용이 대리인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겠고 이건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는 다시 우리가 뒤에서 얘기를 하겠는데 일단 이게 경영자가 타락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못돼 먹어서 이렇게 보시면 안 되겠고 경영자도 사적 이해를 추구하는 충분히 우리가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합리적인 레셔널한 경제 주체이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유권을 이전하기가 물론 이제 상장됐을 때 지금 이제 KRX에서 자, 지금 오늘은 일요일이고 이제 월요일부터 또 이제 거래가 될 텐데 상장을 해서 상장된 주식시장, 상장 주식시장 또는 장내 증권거래소에서 이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기의 주식을 팔면 돼, 소유권을 팔면 돼, 소유권의 매매가 용이하죠. 물론 이제 주식회사인데 상장을 안 했다, 상장 비상장이고 심지어 꽤나 잘 알려지고 규모가 큰 데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은 그 토스 만든 비바 리퍼블리카 뭐 이런 회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름이 잘 기억이 클레이튼인가 하는 무슨 게임 회사 뭐 이런 데가 있는데 하여튼 이런 데 여전히 이제 비상장 회사고 굉장히 큰데 아직 상장을 안 하고 있는데 뭐 곧 상장이 될 것 같긴 한데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상장이 안 되면은 이 거래하기가 좀 쉽지는 않죠. 물론 이제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그런 플랫폼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KRX가 아니죠. 이건 이제 굉장히 다양한 요즘 앱 같은 데서 이런 비상장 주식을 사고 팔 수가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뭐 굉장히 제한적이죠. 굉장히 제한적이고 어쨌든 상장이 안 되면은 그 주식을 사고 팔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상장이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금 코스에서 얘기하는 주식회사는 대기업이고 심지어 어디까지 KRX 한국에서 KRX 미국에서는 NYSE나 어디 이 나스닥 이런데 다 상장이 된 기업들이죠. 그래서 상장이 된 경우는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사타 팔았다 하기가 쉽다. 그래서 주식을 매각을 해가지고 쉽게 현금으로 유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 그래서 내가 주식 들고 있어서 발행 기업한테 내 돈 돌려달라 할 필요가 없어. 이건 이제 주식 환매해달라 또는 자사주를 매입해달라 뭐 이런 건데 가끔 가다가 기업이 자사주 매입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기업하고 이런 어떤 밀당을 할 필요가 없지요. 그냥 시장에 갖다 팔면 되겠습니다. 자, 주주 전원이 유한 책임이다 라는 것이고 리미티드 라이어빌리티 경영자도 역시 어디까지다? 경영자가 무한 책임이냐? 아닙니다. 경영자도 어디까지? 지분까지. 예를 들어서 내가 5% 지분이 있다. 5% 지분 다 날리면 끝. 30% 지분이 있다. 그럼 3% 지분 날리면 끝. 0% 지분이 있다. 아무것도 향주도 없다. 뭐 더 이상 책임질 거 없죠. 그냥 경영자 사임하고 그냥 나오면 되는 거고 그냥 백수 되는 걸로 다 책임지는 거죠. 그래서 다 유한 책임, 경영자, 주주 다 유한 책임이 되겠고요. 자,
자, 그리고 그 만기가 없이 수명이 무한되고 자본 조달이 쉽게 시장에서 주식 채권을 발행을 해서 추가적인 대규모 자본 조달 또는 장기의 자본 조달. 그래서 그 채권을 장기 채권을 발행하거나 주식을 발행하거나 장기 채권은 이제 만기가 긴 거고 주식은 만기가 영원하죠. 무한이죠. 무한대. 하여튼 장기 자본 조달이 되고 어쨌든 이제 주식으로 조달된 돈은 채권으로 조달된 돈은 갚아야 되는 돈이지만 주주에게 조달된 에쿼티는 갚지 않는 겁니다. 채무 채권 관계 빌리고 갚고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규모의 장기의 자본 조달이 가능한 것이 또 이 주식을 통한 주식회사가 되겠고요. 자, 이중과세 뭐 앞서 얘기했던 법인세 내고 또 개인소득 또 낸다. 그리고 또 뭐 이게 쌓이면은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가 또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요거 이제 차치한다 하더라도 이 같은 사업에 대해서 두 번의 세금을 내기 때문에 우리가 이중과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주식회사의 그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실무에서 우리 그 교과서에서는 잘 안 나오는 얘기인데 실무에서는 의미가 조금씩 다 다른데 사람들이 이거 굉장히 헷갈려요. 자, 창업주는 회사 설립자인데 파운딩 오너 그 설립자인데 처음에는 지분이 100%였겠지. 근데 이제 그 나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다른 한 명 더 데려와. 그래서 같은 내 돈과 같은 금액을 얘한테 받아. 그럼 내 지분이 50%가 되겠죠. 근데 뭐 둘이 하다가 사업이 잘 돼. 이걸 더 확대해야 돼. 그럼 이제 점점 하다가 개인 기업에서 파트너십 회사 되고 파트너십에서 뭘로 주식회사 되고 주식회사 되면서 소위 이제 우리가 IPO라고 해가지고 Initial Public Offering 그러니까 기업 공개 기업을 완전히 그 공개 퍼블릭한 폼으로 그래서 Initial Public Offering 그 기업 공개를 해서 이제 기존의 창업주와 뭐 창업주를 좀 도왔던 어떤 그 동업자들 그 이상의 어마어마한 그 투자금을 엄청나게 많은 주주들로부터 이제 조달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기업 퍼블릭하게 공개를 한다 이거 그게 바로 IPO가 되겠고 이렇게 IPO가 되면은 이 창업주는 처음에는 뭐 100% 또는 100% 굉장히 막대한 지분을 가진 그런 주주였겠지만은 회사 규모가 커지면서 창업주 역시 소수 주주가 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도 처음에 애플 시작했을 때는 뭐 그때 무슨 워즈니악 뭐 이런 사람을 같이 했으니까 아마 50대 50 한 50% 정도 갖고 있었겠 창업주로서 그랬다가 이제 이게 이제 IPO 되면서 스티브 잡스의 뭐 지분이 이거 뭐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니까 잘해야 한 1%그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 소수 주주가 되어 갑니다. 자, 최대 주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가 이재용 회장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은 삼성전자 지분이 그 가족들 다 합해도 1%도 안 돼요. 1% 안 되고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는 국민연금입니다. 여기서 얼마 갖고 있어? 한 5% 갖고 있어요. 삼성전자 지금 시가총액이 한 얼마 되나? 한번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한 지금 뭐 지금 적어도 한 800조는 될 것 같은데 800조에 5%면은 무려 40조니까 엄청난 거죠. 그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는 현재 이재용 씨가 아니라 국민연금입니다. 자, 지배주주는 경영을 한다. 그 기업을 지배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주주인데 경영을 하는 대주주로서 지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방금 전에 이재용 회장은 1% 소액주주죠. 소수주주로서 지배를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때 따라서 뭐 이제 대주주가 지배하는 게 좋냐 소액주주 지배하는 게 좋냐 그 장단점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관련된 그 소위 이제 기업 지배 구조의 문제는 우리가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얘기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요하는 얘기인데 그건 좀 넘어가고요. 어쨌든 용어가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대주주는 어쨌든 뭐 주식 많이 갖고 있으면 대주주인데 뭐 얼마 갖고 있어야 대주주냐 뭐 특별한 어떤 절대적인 기준은 없는데 대주주가 꼭 경영하느냐 지배대주주냐 지배대주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대주주인데 난 경영은 안 해. 난 그냥 주식만 갖고 있을래. 이런 대주주도 있고 아니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자기가 경영을 안 하는 것 같지만 그 외부적으로는 소위 바지 사장이라고 하죠. 우리가 시체말로 바지 사장, 바지 CEO를 내세워서 이 대주주가 겉에서는 경영은 안 하지만 실질적인 그 경영을 하는 그런 경우도 가끔 가다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경영자는 그 기업의 이제 대표이사 또는 CEO. 여기는 지분이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고 그 기업 경영만 잘하면 됩니다. 경영 잘해서 누구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시켜주면 돼요. 주주의 주식 가치를 극대화시켜주면 돼. 이 경영자로서.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문제는 왜? 자기 이익을 추구하다가 자꾸 주가를 훼손한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일이 생기게 바로 뭐다? 대리인 문제다. 자, 소수주주, 소액주주, 뭐 우리 뭐 한 주 들고 있다. 뭐 이거 소액주주죠. 내가 뭐 0.1% 들고 있다. 0.1%도 우리가 대주주랑 뭐 거대 기업이면은 0.1%도 엄청나게 많은 지분이긴 하지만은 0.1% 갖고 우리가 뭐 대주주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뭐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고 했지만 대주는 보통 적어도 그래도 한 20% 정도는 있어야 우리가 뭐 대주주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뭐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이제 보통 웬만한 그 서민들 내가 야, 너 삼성전자 몇 주 있어? 나 한 주 있어. 소액주주죠. 나 100주 있어. 소액주주예요. 나 만 주 있어. 소액주주. 나 10만 주 돼. 10만 주 되면 좀 얘기가 다르죠. 이건 좀 소액주주랑 보기는 어렵고 이제 보통 뭐 큰손 개미 정도가 되겠는데 또 대주주는 아니죠. 최대주는 당연히 아니고. 자, 어쨌든 소수주주, 소액주주. 자,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 종종 많이 들리는 얘기는 실수유주가 뭐냐면은 그 이제 실질적인 경영자란 얘기예요. 실질 경영자. 그러니까 이 실소유주가 전면에 나와서 자기가 경영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얘기했듯 바지 사장 내세우고 자기가 뒤에서 다 배후 조정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어떤 경제 범죄 사고 쳤을 때 이 그 검찰 경찰에서 실소유주를 찾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죠. 자, 이 재무관리의 목표는, 자, 기업의 목표는 뭐냐? 특히 이제 재무관리자, 재무관리 CFO 또는 CEO, 기업 경영진에 뭐 해야 되느냐? 이윤 극대화, 비용 최소화, 시장 점유율 극대화, 다 좋은 얘기, 기업 경쟁력 강화, 주식가치 극대화, 요즘은 ESG, 사회적 책임, 다 좋은 얘기들인데, 이 재무관리의 목표는, 자, 우리 이 대통령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국민의 뭐 안전보장과 국민의 어떤 후생과 이걸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지 자기 사적 이해를 추구하면은 안 되겠죠. 여기서 이제 소위 대리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거고 실제 뭐 한국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많은 국가들이 다 이런 대리 문제를 국민과 그 정치인들 간에도 대리 문제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 이 회사의 주인이 누구냐? 주주죠. 주주고 그리고 그 결국은 이제 주주가 주주의 경영권을 누구한테 재무관리자 또는 그 경영자한테 다 정권을 위임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주주의 부의 극대화. 주주 재산이 많아져야 돼. 주주 재산이 많아진다? 그러니까 주식 가치가 높아져야 돼. 주가가 극대화돼. 주가 극대화. 또는 기업의 시가총액. 그러니까 그 우리가 발행 주식수 곱하기 주가 하면 시가총액이죠. 시가총액을 발행 주식수로 나누면은 주가가 되겠고 시가총액 극대화가 되는 거. 이게 바로 재무관리의 근본적인 기본적인 목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미시경제학에서 우리 1, 2학년 때 이윤극대화, 기업은 이윤극대화를 한다. 이게 사실은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경제학적인 본질에서 보면은 이윤극대화하고 조금 더 우리가 현실 그 어떤 주식시장 문제까지 어떤 현실의 어떤 제도까지 다 감안을 해서 생각을 하면은 결국 기업의 목표는 우리가 경제학에서 보통 우리가 이윤 극대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 재무관리 쪽에서는 코퍼레이트 파이낸스 쪽에서는 뭐에 극대화다? 주주부 주가 극대화 그리고 기업 시가총액 극대화 그 기업 가치 극대화 기업 가치 극대화. 근데 요게 두 개가 사실상 뭐다? 같은 말이다. 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기업이 1원으로 조달한 자본이 있는데 장부가 1원짜리 자산인데 이게 이제 시장에서 평가받기를 그 내가 지금 예를 들어 100억짜리 기계를 사놓고 그러니까 장부가로는 100억 들었는데
시장에서 이거의 가치를 니네가 생산력이 좀 안 되니까 90억을 평가하는, 이거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거야. 100억짜리 기업을 기계를 샀는데 그게 굉장히 생산력이 좋고 니네 기술이 좋으니까 굉장히 좋은 제품들이 나와가지고 기계값은 100억인데 우리가 그 한 200억 쳐줄게. 이런 게 좋은 거지. 이런 게. 그래서 이제 기업마다 같은 100억짜리 자산을 산다 하더라도 다 달라요. 이렇게 평가받는 기업도 있고 이렇게 평가받는 기업도 있고 당연히 이 기업이 이 기업보다 좋은 기업이고 이 기업이 안 좋은 기업이죠. 그래서 그 이 1원으로 조달 잠깐 1원짜리 자산이라고 해서 전부 다 1원의 가치를 갖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시장의 평가, 시가죠, 시가. 마켓 밸류는 기업이 경영을 얼마나 잘 하느냐, 그 기업 경영진이 얼마나 그 기업 경영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게 되겠고, 그래서 기업 가치, 주주 가치 극대화가 기업 경영의 궁극적인 목표인데, 자, 우리가 이제 뒤에서 그 회계적인 단기 손익, 우리가 손익계산서 인컴 스테이트먼트에서 뭐가 나온다? 단기 순이익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회계적인 이익인데 이 단기 순이익을 극대화하면 되는 거 아니냐? 요거하고는 좀 다른 얘기야. 이거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이 단기 순이익 극대화도 뭐 이런 것들 중에 하나인데 그 이거하고 기업가치 극대화하고는 좀 다르고 어쨌든 이거 목표가 아닙니다. 이거 목표 아니고 시장에서 기업가치, 주주가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계속 T자 기억하라고 했는데 에쿼티가 있죠. 여기에 에쿼티가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 전체 가치를 시가총액이라고 합니다. 소위 이제 마켓캡이라고 하죠. 마켓 캐피탈리제이션, 시가총액이라고 합니다. 요 시가총액 극대화, 이 에쿼티 자기 자본의 요 장부가 말고 회계적인 장부가 말고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주식으로 시가총액 극대화가 바로 재무관리의 근본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대리인 문제, 에이전시 프로블 아까 얘기했듯이 이 대리인 관계가 생기죠. 주인, 주주고 대리인이고 누가 경영진이, 국민이 주인이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대리인이고 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 주주는 그 대리인으로서 회사를 경영할 전문 경영자 CEO를 대리인을 고용하는 거, 고용. 자기네 월급 주고 고용하는 거야. 자, 월급 줄 테니까 한번 이 기업을 잘 경영을 해봐.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당연히 자기네 회사니까,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 근데 뭐가 생긴다? 대리 문제가 생긴다. 이게 이제 그 경영자의 그 도덕적 해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정보 경제학에서 도덕적 해이, 역선택 이런 개념들이 나오는데 요 그 정보 경제학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이게 도덕적으로 뭔가 해이해졌다. 또 윤리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얘가 심보가 나쁘다. 굉장히 인성이 안 좋다.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 경제학에서는 뭐 도덕, 윤리, 예를 들어 심보, 뭐 이런 어떤 심리, 또는 뭐 성품, 인성 이런 거는 다루지 않아요. 누구나 다 뭐야? 합리적인 경제 주체다. 합리적인 경제 주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누구를 자신의 이해를 위해서 사적 이해를 끊임없이 추구를 한다. 누가 침해를 받든지 말든지. 이게 이제 우리가 정보 경제학에서도 이런 것 때문에 소위 이제 외부성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거 할 때 다 나오던 개념들이 되겠습니다. 미시 경제학에서. 자, 그래서 그 주주의 이해를 침해가면서 경영자가 사적 이해를 추구를 하는, 아까 얘기했듯이 무슨 제트 비행기 사달라든가 헬기 사달라든가 무슨 뭐 대리석 갈아달라든가 뭐 저기 어디 뭐 비싸게 납품받고 뒷돈 받는다든가 뭐 등등 뭐 이런 거 사적 이해를 이제 추구를 하죠. 요게 이제 뭐 우리가 뭐 윤리나 도덕 측면에서 보면은 그런 문제도 있긴 하겠지만 우리 경제학에서는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그 얘도 합리적 경제 주체이기 때문에 남이 어찌 되든지 말든지, 그리고 여기 이제 위임 받아놓고 뭐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대리인, 고용주가 있고 피고용주가 있고, 이게 이제 주인 대리인이죠, 이쪽에. 그러니까 이 그 고용주가 피고용주한테, 이거 작은 기업 얘기입니다. 그 우리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달라 하는데 피고용주가, 이 노동자가 그냥 뭐 태만하게 일을 한다거나 뭐 이럴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도 다 주인 대리인의 문제가 되겠고, 이제 고용주는 얘가 그 일을 태만하게 하는 못된 놈이라 이게 아니라 얘도 합리적인 경제의 주체이기 때문에 이러고 있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해볼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주주와 경영자 간의 이해 충돌, conflict of interest, 이해가 엇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게 근본 원인이고, 이 엇나간 이해관계를 어떻게 서로 간의 인터레스트 얼라이먼트 시킬 것인가,
요 고민을 해야 하는 게 경제학적인 해법이지. 무슨 뭐 도덕성을 뭐 함양하고 도덕교육, 윤리교육, 윤리경영교육을 하고 뭐 학교 다닐 때 무슨 윤리경영 과목을 수강했는지 안 했는지 뭐 이런 거 따지고 이런 거 안 되죠. 이런 거 안 돼. 그런 거 한다고 아무 소용없는 일이고, 또는 경영자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계속 그 CCTV 켜놓고 감시한다. 이것도 별로 좋은 방식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본은 이해가 상충되고 있고, 경영자가 그냥 합리적인 바보가 아닌 합리적 경제 주체이기 때문에 자기만의 이해를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이해 추구가 주주들의 이해를 침해하는 뭐 이런 상황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하여튼 뭐 이것들 때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게 에이전스 코스트가 되겠고, 자, 그럼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경영자를 혼낸다, 감시한다, 교육시킨다, 그게 아니라 지금 엇나가 있는 인터레스를 어떻게 우리 얼라이먼트를 시킬 거예요. 그게 바로 인센티브 디자인. 예를 들면 스탁 옵션 준다 이런 거예요. 스탁 옵션 준다. 스탁 옵션이 뭐냐면은 옵션인데, 나중에 신주가 발행되면은 미리 이제 가격을 신주 가격 미리 정해요. 신주 가격이 발행될 때 얼마가 되든지 간에 신주 한 주에 10,000원이다. 이게 행사가인데 요 가격에 무조건 살 수 있는 거. 요게 바로 스탁 옵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지가 경영을 잘해서 주가가 떠야, 주가가 아무리 떠도 자기는 얼마에 살 수가 있어? 10,000원에 살 수가 있죠. 여기 이제 스탁 옵션 딱 그 사는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그 시가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스탁 옵션 요걸 주면은, 주거나 뭐 월급 대신 주면은 그냥 더 월급 왜 추가로 줄 수도 있고 뭐 월급 대신 줄 수도 있겠고. 자, 그러면은 요 스탁 옵션이 이 경영자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둬도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왜냐하면 스탁 옵션이 가치가 뜨려면은 기업이 경영을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업 가치를 띄워야 되니까 기업 경영을 열심히 하려고, 기업 가치 띄우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게 될 거고, 이게 누구를 위해서? 자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스탁 옵션 받았기 때문에. 근데 마침 그때 누구의 목표까지? 주가가 뜨는 게 좋죠. 그래서 주주의 목표까지. 그래서 지금 서로 간에 엇나가 있는 인터레스트를 어떻게 얼라이먼트 시킨다. 주주와 그 경영자 간의 그 이해관계가 엇나가 있는 것을 서로 합치시키려고 애를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인센티브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이 스탁 옵션을 지급한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주가 떠야 기업 경영을 잘해 주가 뜰 거니까 기업 경영 열심히 하려고 할 텐데, 그게 곧 누구한테도 또 도움이 된다. 주주한테도 크게 이득이 되는 행위가 돼서 인터레스트가 상당히 완벽하게는 아니지만은 상당히 얼라이먼트가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내부적인 어떤 경영자들을 규율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는데, 요게 이제 외부적으로는 이제 그 기업의 소위 지배권 시장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적대적 M&A를 좀 부정적인 용어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적대적 M&A가 결코 때로는 이게 좀 안 좋은 용도로 사용되긴 하지만은, 이 증권시장 또 자본시장 내에서 적대적 M&A 위험이 항상 있다는 거는, 경영자가 자칫하면 내가 기업 경영자의 지위를 잃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주총에서도 경영자한테 감시하고 독려하고, 그게 안 되면 뭐 스톡 옵션도 주고, 여기 이제 내부적인 기재고, 이런 게 잘 안 된다 하더라도 외부적으로 시장에서 이런 적대적 M&A 위협이 상존하면은 경영자가 열심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잘 못하면 주가 떨어져. 주가 떨어지면 적대적 M&A 세력이 주식을 싸게 많이 사. 그래서 나를 몰아낼 수가 있죠. 너 너무 못해. 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런 그 경영자를 어떤 규율하는, 열심히 하게 규율하는 그런 어떤 중요한 어떤 시장, 그러니까 이건 이제 기업 내부적인 거고, 이 자본시장 내에 기업 외부적이지만 시장 내부적인 경영자 규율하는 그런 어떤 그 원동력으로 적대적 M&A가 그 작동을 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너무 뭐 아무 때나 적대적 M&A가 들어온다, 이건 굉장히 안 좋겠지만은 적절한 수준의 어떤 적대적 M&A가 항상 가능하다, 그 위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뭐 나쁜 일은 아니겠습니다. 자, 쉐어홀더 말고 이제 이해관계자, 주주 말고 쉐어홀더와 스테이크홀더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스테이크홀더는 근로자, 기업 관련된 다예요. 이해관계자, 그리고 소비자, 또 채권자, 그 기업에 납품하는 자, 하청업체, 그리고 그, 그 기업으로부터 또 세금 받는 정부, 그리고 은행도 돈 빌려줘죠 등등등, 다 기업에 관련된 모든 자, 스테이크홀더. 그래서
그 미국에서는 이제 주주, 쉐어홀더 캐피탈리즘이다. 뭐 이런 용어가 있어요. 주주들을 위한 자본주의다. 이거는 이제 이해관계자를 위한 자본주의다. 뭐 한국은 뭐냐? 뭐 이런 논쟁이 예전에 좀 있었었는데 이걸 뭐 정확히 이제 구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뭐 이런 논의들이 좀 있습니다. 그 주주 자본주의냐,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냐. 그래서 이제 가끔 이쪽이 좀 더 바람직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주주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우리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주주는 자기가 먼저 가면 안 돼. 가져가면 안 돼. 항상 최후순위야. 최후순위야. 기업의 이익을 가져가도 지가 먼저 가져가면 안 되고 다 줄 거 주고 나머지 짜투리 가져가야 돼요. 기업을 청산할 때도 변제할 거 다 변제하고 그래도 남은 거 보통 없겠지만은 그 남는 거 있을 때 주주 몫이에요. 주주는 항상 후순위야. 그러니까 주주 자본주의가 주주만 잘 먹고 잘 살자. 주주부만 극대화하자. 이게 아니라 주주가 잘 먹고 잘 산다는 얘기는 그 앞에 선순위자가 누가 있을까? 예를 들자면 근로자, 임금 줘야죠. 임금 받을 거 다 받았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 또 그 앞에 뭐가 있죠? 납품업체 돈 받을 거 다 받았다는 얘기예요. 정부 법인세 받을 거 다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남는 게 누구 거야? 주주 거기 때문에 주주부를 극대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주를 잘 먹고 잘 살자 그게 아니라 주주만 딴 놈들은 다 못 살아도 이해관계자 다 못 살아도 주주만 다 잘 먹고 잘 살 그게 아니라 주주가 잘 먹고 잘 산다는 얘기는 앞에 선순위자는 이미 다 받을 거 다 받았다. 근로자도 채권자도 은행도 그리고 이 원료 공급자도 그리고 하청업체도 정부 세금도 다 받았다. 받은 거 다 받았다. 그리고 짜투리. 그게 누구 거다? 주주 거다. 그래서 주주 자본주의가 주주만 잘 먹고 잘 살자로 보기는 어렵다. 결국 주주가 잘 된다는 것은 앞에 있는 선순위자가 다 잘 되고 가장 후순위자가 주주다. 이런 얘기죠. 자, 어쨌든 이제 주주의 이제 권한이 좀 더 이제 강화가 되느냐, 그게 이제 바로 주주 자본주의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금융시장이 어떻게 발달을 하느냐, 좀 더 전에 얘기했던 기관형 금융으로 발달을 하느냐, 시장형 금융으로 발달을 하느냐, 그거가 더 지금 관련이 있는데, 시장형 금융을 발달할 때 주주 권한이 좀 더 강해지는 그런 측면이 있고,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미국이죠. 미국은 뭐 기업 경영 좀 잘못했다 하면 주주들이 바로 가만히 안 두죠. 그냥 소송 걸고 주총 열고 이사 열고 해서 심지어 예전에 스티브 잡스를 창업주인데도 잘라버릴 정도의 그런 엄청난 주주 권한을 가지고 있고 기타 이제 법적인 제도에서도 한국과 굉장히 다르게 이 주주의 권한이 굉장히 강력하고 포괄적으로 보호가 되고 있는 그런 제도를 미국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그 한국에 비해서도 주주의 권한이 훨씬 더 강한 그런 제도를 가진 국가가 미국 또는 영국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와서는 그 이제 사회적 책임 또는 뭐 ESG 이런 거 얘기하는데 이해관계자 아닌 데까지 다 돌봐야 되나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요건 저는 뭐 그 취지는 좋은데 여기 이제 경제학적인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렵다. 우리가 그 이윤극대화 하려면은 비용 낮춰야 돼요. 비용을 낮춰야 되고 가격을 올려야 되고 근데 뭐 가격 올린다고 막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 비용을 너무 낮춘다고 뭐 인건비 낮추고 뭐 이런 거죠. 사회적 책임 다하지 않는다. 뭐 그리고 이거하고 이제 그 우리가 미시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이윤극대화랑 이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이게 굉장히 상충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경제학에서 이제 기업의 목표는 뭐냐? 이윤극대화다. 그리고 우리 지금 재무관리에서는 뭐다? 기업가치 극대화다. 뭐 이런 이 두 개가 다 일맥상통한 얘기가 되겠는데 ESG 요거는 뭐 하여튼 우리가 취지는 좋은데 ESG까지 사회적 책임, 소셜 리스폰서빌리티라고 하죠. 그래서 뭐 기업들이 뭐 여러 그 장학 사업도 하고 사회적 사업도 하고 하긴 하는데 뭐 이거 전적으로 해라 이런 뭐 이건 공익법인이지 사적 기업이 아니라 그래서 이건 이제 경제학적으로 얘기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금융시장 우리가 앞서도 잠깐 그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일장 하기 전에 경제 내 여유 자본을 집결해서 생산 부문인 기업으로 이전시키는 그런 뭐 그 자본시장 경제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 우리가 이제 금융시장 뭐 또는 증권시장 또는 자본시장 뭐 그냥 이렇게 그때그때 혼용해서 막 쓰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금융시장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시장형 금융할 때의 그 금융시장 얘기할 때 좁게 그리고 또 기관형 금융까지 다 포함해서 넓게 얘기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낸셜 마켓 아주 뭐 명확한 정의는 없어요. 뭐가
파이낸셜 마켓 금융시장이다. 명확한 정의는 없는데 그때그때 맥락에 따라서 그냥 쓰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제 은행, 자본시장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은행은 간접금융, 시장, 자본시장, 주식채권은 직접금융, 주식채권들을 기업이 발행을 하고요. 기타 이제 연금, 보험. 자, 이거는 이제 현재의 여유 자본을 어디로 이전시키는 또 미래로 이전시키는 또 이런 그 역할. 그러니까 이 금융시장에서는 동시대적인 자본의 중개와 그리고 이 그 어떤 시간에 따른 오버타임, 시간에 따른 어떤 자본의 중개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금융시장의 형태. 이게 뭐 절대적인 구분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좀 뭐 이런 구분들이 있습니다. 꼭 이렇게 구분한다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해볼 수도 있다. 자, 은행이냐, 시장이냐, 이게 이제 기관형 금융이냐, 시장형 금융이냐, 뭐 이거고, 기관형 금융이냐, 시장형 금융이냐, 인스티튜셔널 파이낸스냐, 마켓 파이낸스냐, 그리고 간접금융이냐, 직접금융이냐. 자, 그리고 짧은 만기로 발행을 하는 머니마켓이냐, 긴 만기로 발행하는 캐피탈마켓이냐. 자, 머니마켓. 자, 우리가 거시경제학에서 이 머니마켓, 케이스 머니마켓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LM 곡선 나오죠? LM 곡선. 그때 이제 우리가 화폐 시장이라 번역을 하고요. 그 거시경제학에서는 진짜 화폐들의 시장이야. 화폐와 수요의 공급이고, 근데 이 지금 우리가 이 기업 재무 또 이제 이쪽 그 금융 투자 쪽에서 머니마켓 하면은 이렇게 해석해 주세요. 화폐 시장이라고 하지 말고 단기 금융 시장, 짧은 만기 단기 금융 시장이라고 해석을 해 주시고, 거시경제학에서는 머니마켓은 화폐 시장이라고 번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자본시장은 주식과 채권의 시장, 주식시장, 채권시장, 그래서 긴 만기로 발행이 되는 장기 자금 조달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장이 바로 이 캐피탈 마켓, 자본시장인데, 우리 경제학에서는 자본시장의 의미가 조금 달라요. 경제학에서는 그 Y가 생산물이고 노동이 있고 이게 자본이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생산 함수죠. 그래서 노동과 자본이 들어가면 뭐가 나온다? 생산물이 나온다. 그래서 요소 시장으로서 뭐가 있고 노동 시장이 있고, 요소 시장으로서 자본에 뭐가 있다? 자본 시장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그 자본 시장은 요소 시장의 생산 요소 시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 증권 시장 또는 그 주식 채권 시장은 좀 의미가 다르다. 자, 앞서 얘기했지만 증권이 최초 발행되는 프라이머리 마켓 발행 시장, 기발행된 증권이 이놈저놈 왔다 갔다 소유권이 바뀌는 유통시장, 세컨더리 마켓. 그리고 요게 이제 프라이머리 마켓이 이제 예를 들어 차로 치면 신차 시장이고, 이 유통시장이 바로 이제 중고차가 되겠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요게 이제 신주 시장 이렇게 얘기하고, 유통시장은 우리가 구주 시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동차는 신차와 중고차가 다르죠. 달았기 때문에, 썼기 때문에, 시간이 지났기, 연식이 지금 몇 년 됐기 때문에. 근데 지금 증권은 이게 신주와 구주, 특히 이제 보통주는 1990년도에 발행된 보통주 한 주나 2026년도에 발행된 보통주 한 주는 같은 보통주입니다. 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그 2026년 입장에서 보면은 얘가 신주고 얘가 구주가 되겠지만은, 이게 뭐 몇십 년 달아서 뭐 달쿠 뭐 사용되고 마모되고 뭐 이런 게 아니죠. 주식은. 그래서 자, 어쨌든 우리가 뒤에서 이제 보통주는 항상 이제 같은 주식이다를 계속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자, 어쨌든 신주 시장, 구주 시장이 되겠습니다. 발행 시장, 유통 시장. 자, 그리고 이제 딜러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어떤 거액 거래를 하는 어떤 전문가, 주로 이제 은행, 증권, 보험의 기관 투자자, 금융시장에서는. 그리고 또 그 국민연금 포함한 연기금 이런 데가 되겠고, 요거 이제 경매시장은 딜러 없이 개인들도 들어와서 거래를 할 수가 있는 KRX. 우리가 주식 거래할 때 그냥 개인적으로 다 호가내요. 매 사겠다, 얼마에 사겠다, 얼마에 팔겠다, 몇 줄 얼마에 사겠다, 몇 줄 얼마에 팔겠다 등등 이런 이제 호가 내 가지고 개인들이 막 그 딜러 키지 않고 이제 그 직접 거래를 하게 되는데, 거기 이제 경매시장이 되겠고, 자, 상장된 장내 증권 시장이 있고, 오버 더 카운터 장외 비상장 시장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소, 증권 거래소, 그 주식 거래소 또는 채권 거래소가 될 수도 있겠는데, 그 거래소, 장내 거래소에 증권이 상장됐다, 리스티드 시큐리티, 그리고 OTC, 오버 더 카운터 장외 증권. 그러니까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 또는 장외, OTC 이렇게 부릅니다.
자, 요거는 이제 마지막이고요. 자, 우리가 법제처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여기에 모든 법이 다 있으니까 한번 헌법도 보시고 민법도 보시고 상법도 한번 꼭 찾아보시기 바라고, 대충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만 좀 보세요. 다 읽어보질 못한다 하더라도. 자, IPO가 아까 얘기했던 기업 공개고, 리스팅이 상장인데, 한국에서는 그 IPO를 곧 상장이라고 번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뭐 원칙적으로 좀 다릅니다. 상장 안 하고도 IPO 할 수 있고요. IPO 할 수 있고. 근데 보통 이제 IPO 하면서 상장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뭐 꼭 그 상장하면서 IPO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IPO 먼저 했다가 아직 상장을 안 하지만 근데 주주를 보다 많이 더 확대를 한다, 이런 얘기죠. 확대를 하지만 좀 더 지나고 나서 우리가 상장을 하겠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고요. 자, 세계 거래소 연맹 이런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 들어가서 전 세계 어떤 증권거래소가 있는지, 미국은 NISE, 나스닥, 그리고 영국은 FTSE, 그리고 이제 그 프랑스에는 어떤 거래소가 있는지, 그리고 또 일본의 동경거래소, 중국의 상하이 거래소, 심천거래소 등등, 한번 어떤 증권거래소, 홍콩의 그 홍콩 거래소 등등, 싱가포르도 중요하죠. 하여튼 이런 데가 어디가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그리고 이 한국 거래소에서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코렉스 시장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뭔지 계속 얘기했죠. 그 조사를 해 보시기 바라고, 우리가 이제 최근에는 이게 좀 괜히 좀 혼동스럽게 하는 건데, 그 우리가 주식 거래하러 들어가면은 KRX에서 거래할 거냐, NXD에서 거래할 거냐, 요것도 거래소는 거래소예요. 거래소인데, 원래 이제 KRX에 상장된 주식을 KRX 통해서 거래할 수도 있고, 여기 상장된 주식을 어디에 통해서, 이 넥스트 트레이드라고 하는 새로 생겼습니다. 이런 회사가 약간 공기업 비슷한데, 하여튼 이것도 민간 기업인데 공기업 비슷하죠. 하여튼 여기가 이제 최근 이제 두 개가 좀 서비스 경쟁을 하는 그런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예, 이상으로 일장 마치면서 보강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